파트 2 해갖고 특수경매 입문을 위한 법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법은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임의 규정은 법보다 본인의 의사에 먼저 따르면 되는 것이 이제 임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상속을 할 때에 배우자 1.5 아들 딸 가리지 않고 1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상속이. 그런데 그건 법으로 된 것이지만은 만약에 상속할 때 아버지가 너희들은 다 컸으니까 필요 없고 배우자한테만 주겠다 하면은 법은 그렇게 돼 있어도 그 당사자의 뜻에 따라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근데 강제 규정은 본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아들이 결혼을 시키려고 사놓은 겁니다. 사놨는데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가 한 1년 있으면 이제 제대하고 오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가 임대를 하면 기본이 2년이죠. 2년인데 주인이 그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100만 원씩 받는 건데 2년을 하지 않고 1년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100만 원 내가 50만 원씩 깎아줘서 50만 원씩 받을 테니까 1년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지나서 나가라 해도 난 못 나간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강제 규정.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 법대로 가야 되는 건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법이 있을 때는 법을 봤을 때 이것은 임의 규정인가 강제 규정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부동산의 공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채권법과 물권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게끔 되면 채권보다는 물건이 이기게끔 됩니다. 원래는 같은 채권이든지 같은 물건일 때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채권과 물건이 붙게끔 되면 그때는 뭐가 이겨요? 물건이 이기게끔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채권을 가지고 물건으로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겁니다. 이거 김대중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가만히 볼 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세입자는 채권이죠. 채권인데 내가 그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때는 나쁜 마음을 가지면은 1억 가지고도 한 1년 만에 2억도 금방 만들었어요. 그 당시는. 제일 먼저 아파트 하나 사죠. 아파트 사면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약 70%를 전세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주고 아파트를 사서 바로 7천만 원에 전세 줘요. 전세 줘놓고 전세 들어오자마자 바로 은행에 가서 또 7천만 원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전세로 7천만 원 뽑았고 대출로 7천만 원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갖고 1억 4천을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갚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고 마음대로 해라 하게끔 되면 은행에서 뭘 집어넣죠? 그거를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경매로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은 물건이고 세를 들어있다는 사람은 채권이기 때문에 세는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이 먼저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건과 채권의 차이예요. 만약에
전세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같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전세를 들어오면서 전세 등기 해주시오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 등기 해달라면 나가 안 나. 내가 다른 사람 둘 거야. 하다 보니까 전세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도 세입자가 활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왜? 집주인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전두환정부에서 만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인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계약서 어차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 가지고 동호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는 걸로 그걸 뭐 물건이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 대 물건으로 되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를 갖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건은 물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다른 사람 땅에다가 빌려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를 빌렸다는 땅을 빌렸다는 것이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의 땅에 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먼저 주인하고는 계약을 했는지 뭐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주인은 낙찰받은 사람은 물건이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을 빌린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은 땅 주인과 세로 남의 땅을 빌려서 집을 졌던 사람은 채권. 그러다 보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 대 채권이 붙게끔 되면 그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게끔 되는 것이 핵심이 우리 투자하는 것 중에 핵심이 그런 것도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빌려가지고 전세를 월세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 건물 등본이 있다 그러면은 물건법 대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 낙찰받은 건물 땅 주인이 건물 주인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정식으로 월세를 주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하고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고 건물이 등본이 있을 때는 그 땅 주인에게 매수 청구, 너 그걸 어깨, 네가 계약에 의해서 나를 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니까 난 나가게 한데 건물을 사달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고 건물 매각 제외할 때는 이것이 등기부 등본에 있다고 할 때는 매수 청구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특수경매 하나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좀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보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인수와 소멸이죠. 이게 등기부 등본의 상에서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설정이 기준 권리입니다. 그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을 때는 인수, 후순위는 말소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뭘 때문에 제가 그러냐면은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등기, 가처분은 우리가 인수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가처분권자든지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 할 때는 배당으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소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선순위의 가등기나 가처분은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 이겁니다.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제척 기간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도 인수하지 않고 소멸시킬 수 있는 가등기가 있고 소멸이 안 되는 가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소멸이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고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인수해야 되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보면 제척기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법 162조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163조 다음 각고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가압류 가처분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척기간에 의해서 소멸되고 가등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에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가처분, 가압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채권을 회수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내가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회수할 수가 있는데 법원에 판결을 받는 동안에 그 부동산을 매도해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는데 그거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건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래도 소멸시에서 없어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3년 이전에 했다고 할 때는 이거는 제척기간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 기준권리보다 앞선 가등기가 있는데 10년 이상 됐다고 할 때는 이거는 제척기간에서 이 가등기는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척기간 해갖고 저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보면 법률 용어 사전에 이렇게 했는데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다.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는데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그냥 3년 가압류 가처분 3년 지나면 그냥 소멸되는 거 가등기 10년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거는 제척기간에 의해서 우리가 본인이 소멸시키자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없는데 등기부등본사는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등기 소멸을 시켜달라고 소송을 하면 판결문으로 소송을 그런 선순위 가등기 지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제척기간에 의해서 소멸시켜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하는 사이에 아니 10년 지나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제척기간에서 판결이 난다니까. 그럼요. 판결 나기 전에 가등기자나 가처분자가 행사를 해버리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걱정해도 다시 제척기간에서 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럼 뭐 낙찰 받아서 잔금 내기 전에 저기 뭐 본등기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더니 제척기간에 의해서는 중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도 가등기 한 거를 본등기로 10년 지나면 안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도 10년이고 담보가등기도 10년. 담보가등기는 그러니까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담보가등기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매예약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건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때는 그거는 인수인데 제척기간에 의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가서 등기를 내가 가등기를 본등기 하러 왔습니다. 근데 10년 지났으면 제척기간 지났습니다 하고 안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시 가등기는 한 번만 하는 거야? 두 번만 안 되는 거야? 네? 가등기가 가등기 시잖아. 그 제게 10년 지났잖아요. 아니 가등기를 다시 하면 다시 또 다른 가등기니까 그건 새로 시작하는 거지. 한 사람을 가등기 해놓은 것이 10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기간에서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님의 판결에 의해서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등기는 소멸이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의해서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가등기를 지워주십시오 하고서 한번 판결을 받아서 등기소에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그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점유가 불가능한 부동산. 제가
이 특수경매 입문을 위한 4가지 지분경매,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 농지증 불가한 토지 4개를 잡았는데 원리가 이거예요. 원리. 기본적인 원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경매, 특수경매 원리를 아시면 됩니다. 자, 홍 사장님, 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문에 제 손가락이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 그거를 우리 홍 사장님이 얼른 주워가지고 여기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경매로 내놨어요. 100만 원 내놨어요.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50만 원 없어요. 10만 원 없어요. 거둬줄게 없어요.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낙찰 받아가지고 교수님한테 얹어서 팔아. 근데 다른 사람은 필요 없지만은 나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와서 너 이거 살래? 그럼 나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 주든지 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살 수밖에 없다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좋은 부동산이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좋은 부동산이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인데 대부분 돈이 되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동산을 찾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부동산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한 사람한테 팔지 두 사람한테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사람한테만 파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한 사람한테만 팔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은 좋은 부동산이고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서 그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몸이라 그러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걸 싸게 사서 그거를 몸 주인한테다가 다시 팔고 빠져나오자는 것이 제 특수경매의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보면 지분경매도 있고 건물 매각 제외도 있고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도 있고 농지증을 안 주는 것도 있는데, 지분경매 핵심이 그겁니다. 지분으로 5분의 1씩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5분의 1씩 다 갖고 있는데 5분의 1에 누가 갖고 있냐면 거기에 모친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상속을 받은 상속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그 시골에 있는 그거는 모친이 혼자서 살고 계신데 그분은 상속을 해서 5분의 1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친이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은 내가 5분의 1을 샀어요. 사가지고 아까 제가 민법에서 지분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을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하고 제3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그대로 주인 노릇을 계속해서 하려면 내 5분의 1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투자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때 8분의 1이었는데 거기 모친이 살고 있었어요. 모친이 살고 있었는데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갔더니 뭐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도 아픈데 뭐 날 보고 어떠라고 마음대로 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 집을 8분의 1을 낙찰 받은 것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경매로 집어넣으면 다 송달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8분의 1을 낙찰 받은 사람 나 빼놓고 7명에게 다 송달이 됐는데 거기 살고 계신 모친한테도 송달이 됐지만 또 누구한테도 송달됐죠? 제일 큰 며느리한테도 송달이 됐죠. 큰아들한테. 큰아들이 뭐 법원에서 오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어떤 사람이 경매로 8분의 1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면 그 시어머니가 누구네 집에 오죠? 큰 며느리 집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큰 그 며느리가
법무사청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집은 얼마에 파시겠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손가락 떨어진 걸 멈추는데 다시 팔고 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런 지분 경매나 이런 거나 특수 경매 할 때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은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경제력으로 뒤에서 뒷받침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만을 정확하게 보고, 뭐 거기 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뭐 어디 교수고 뭐 어디 뭐고 하면 재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마 거가 있는 거를 근데 경매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와서 사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거를 권리 분석을 하고 조사하는 것이 특수경매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 지분의 경우는 지분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점유할 수가 없죠. 제일 좋은 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줘야 되죠. 배당 요구 안 했어요. 그럼 물어줘야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현장을 내가 점유를 내가 가져오려고 물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점유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점유 못하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핵심은 뭐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은 누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얼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를 보면은, 아, 이거는 우리 주인 노릇 하는 사람에게 팔고 나올 수 있다 없다를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분 경매는 공정 우선 매수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랬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이 상당히 좋은 건물인 경우에, 가치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 주인이 다시 내 땅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건물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땅을 사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에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고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 주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게끔 되면은 땅도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거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땅 사고 또 가격이 떨어져서 건물을 사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팔자는 것이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더라고요. 경매가 진행이 될 때 감정평가사는 땅이 평당 100만 원에서 100평이니까 1억, 건물은 얼마짜리 진 거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써서 토지 매매 감정가격 1억, 건물 가격 4천, 1억 4천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의 경매가 시작돼서 한번 떨어지면 약 1억 천 정도로 떨어지죠. 1억 천 정도로 떨어졌을 때 사서 낙찰 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 감정가는 얼마인데? 1억 4천인데 1억 천에 받아서 팔아달라 하고 갔더니
감정평가사는 건물을 4천만 원을 쳤는데 국민주주가 이래요. 아, 여기서는요 건물 가격은 안 치고요 땅만 가격을 쳐서 매매를 합니다. 이런 건물이 있고 영업으로 펜션이나 상가나 이렇게 해서 빌려줘서 월세가 나오는 것은 건물 가격을 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골에 이런데 서울에 어디 뭐 일반 주택이 20, 30년, 30, 40년 지어준 거 있는 거에 땅은 1,000만 원, 2천만 원 가고 그 건물도 감정 가격이 4천, 5천 가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팔으려고 하면은 건물 가격은 안 칩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받았을 때 감정평가사는 건물 가격을 평가하지만은 우리가 매매할 때는 매도를 할 때는 건물 가격을 칠 수 있는 건물이냐 칠 수 없는 건물이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세 번째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세금이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끔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하진 않았는데 뭐는 있어?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현황 조사를 해봐서 누가 있는 건 못하고 주민등록에 누구누구가 전입되어 있다, 며칠날 전입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게끔 되면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촌 동생인지 이모인지 뭐 진짜로 세입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대출을 해줄 때 은행에서 전입사항을 확인해보고 대출해준 기준거리보다 앞선 전입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물어보고, 그런 앞도 있을 때 그 사람은 전입자지만은 세입자는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서 빌려주는 것은 원칙인데 그것이 감정평가사에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고, 그러니까 1순위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그 1순위에서 돈 빌려준 데 가서 물어보게끔 되고 조사를 해보게끔 되면 아, 그 사람은 전입은 했지만은 세입자는 아닌가 가르쳐 주는데, 그거 말고 뭐 사촌 동생이든지 또 이모든지 뭐 이런 사람이 전입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입이 돼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현장을 가서 옆집이나 이장집에 가서 그 집이 경매로 나오는데 누구가 전입이 있던데 누구예요? 물어보면은 금방 나와요. 그건 누구야? 둘째 아들이야? 누구야? 그건 누구 걔 누구야? 하고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세입자가 아니라 친족 간에 또는 아는 사람의 전입이 됐기 때문에 그는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을 때는 동네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보고 들어가자. 뭐 전에 앉으면 평택이 하나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현장 답사 갔을 때입니다. 현장 답사 갔을 때인데 그 대항력 있는 전입자 있는 거를 그 다섯에 있는데 제가 여기 누구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금방 누군지 알 수 있다 하더니 각각 읽거든요. 그건 누구래요? 해가지고 금방 물어보고 와서 그 바로 들어가서 그 49%까지 떨어진 걸 하나도 물어주지 않고 그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을 때. 자, 이제는 파트 3 해갖고 특수경매 실전 사례인데 보면 여기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이것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뭐냐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 제가 맨 앞에다 특수경매 입력 맨 앞에다 이 실전 사례 내는 것은 여기 뭐냐면 앞에 도로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에 옆에 건물이 침범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범한 사람을 가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대체집행까지 했던 아주 한 5가지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실전 사례로 해서 제일 앞에다가 이거를 제가 놓고 실전 사례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게 추천해서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부산에 강의하러 갔더니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가 용문면 다문리에 이거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 9,600짜리를 2억 300에 떨어질 때 2억 3,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건축허가가 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나서기 시작해서 해결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 하나 뭐예요? 매각 제외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핵심이 뭐냐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용문면 786-26이 경매로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용문면 786-26이죠. 그런데 용문면 786-26으로 들어가려면은 786-16을 거쳐야 돼요. 요 땅을 거쳐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자, 이 땅을 거쳐서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려고 그랬더니 이 땅이 요 땅이 786-16이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하는 바람에 건축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였어요. 이게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이겁니다.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땅이죠.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786-16이죠. 여기 786-16입니다. 786- 토지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원래가 얼마 있었죠? 900만 원 있죠. 2008년 9월 12일 날 900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2012년 동안은 얼마로 바뀌었죠? 7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등기부등본 7천만 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사용승낙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뭘 한다? 사가지고 가라. 얼마로? 7천만 원에. 이렇게 돼갖고 건축 이런 거를 안 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땅을 가지고 왜 건축허가를 안 내주느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면 도로에 노란색으로 해서 칠해졌다는 얘기는 도로로 수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수용이 됐는데 제가 여기를 가서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물어봤더니 뭐예요? 이거는 미불용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미불용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미불용지? 미불용지? 우상금 안 받아간 도로로 수용이 됐는데 수용이 돼서 감정평가에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감정사를 해서 다시 하나 감정을 해라 해서 수용하는 쪽과 수용당하는 쪽에서 감정평가를 같이 지정해서 해서 두 개로 평균해서 나눈 것을 가지고 감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수용을 당하는 걸 거부하게끔 되면 그 돈을 공탁을 해놓고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라는 얘기는 현재 개인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은 공탁을 해놓고 강제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현재 주인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수용을 한 양평군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건축가에 가서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사용 승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사용 승인 받아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 위에 건설과까지 가고 건설과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뭐라고 했냐, 거기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동의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건축허가 신청하십시오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낙찰 받으신 분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지금 내놓자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제가 가서 설계사무실가 대신 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층 근린생활 사무실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 해서 그 계약금 50만 원에 잔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계약을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미불용지는 도로로 이미 등기부 등본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수용을 한 땅 주인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며칠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여기에 건축 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번지수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뭐 그대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멸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을 멸시를 해야지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용문면 가서 건물을 멸시를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멸시 신고서 쓰십시오 하고 멸시 신고를 주더라고요. 멸시 신고를 써갖고 제가 멸시를 해달라고 제출했더니 제 신분증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 신분증을 줬죠. 그때 이렇게 보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당신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멸시 신고를 하십니까? 멸시 신고는, 건물의 멸시 신고는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한다 그러면 위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제가 부산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서 내 이름으로 위임장을 해서 등기부 등본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건물 멸시 신고를 합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땅만 낙찰을 받아도 거기에 있는 건물을 땅 주인도 건물은 얼마든지 멸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멸시 신고를 했습니다. 멸시 신고를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멸시 신고를 했길래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은 멸실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죠 아까? 이렇게 컨테이너로 가설 건물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가설 건물도 없애줘야지 멸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를 놓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컨테이너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컨테이너 있는 땅 맞은편에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식당 주인한테다 물어봤더니 여기 옛날에 중기사무소가 있었고 중기사무소를 쓰다가 경매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갔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가 뭡니다. 가르쳐줘서 이 컨테이너 주인을 알게끔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주인에게 이거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몇 번 하고, 만약에 나중에 제가 얘기했죠. 만약에 당신이 치우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강제로 이거를 치워다가 물품 보관소에다 갖다 놓고 제가
계약금 얼마만 내놓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 물품 보관소에서 이 경매 물건을 경매로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그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놓고 그냥 가버리고 열쇠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토지와 건물 다 할 수 없이 제가 법원에다 인도 명령하고 인도 명령해서 강제 집행해서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전부 다 그때 30몇만 원 주고 전부 다 물품 공탁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몇 개월 정도 그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료가 안 들어오니까 그 물품 보관소에서 그 자체를 전부 다 경매로 내놔서 처분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경매로 내놓은 내 땅에 치우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만약에 이번에도 안 치운다면 내가 이 물건을 물품 보관소에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처리하게끔 만든다 했더니 다음 주에는 꼭 치우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치웠더라고요. 치우고 난 다음에 제가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이제 멸실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멸실 신고를 이제 해달랬더니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치웠으니까 다 됐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설계사무에다 얘기하고 그거 다 치웠으니까 멸실이 됐을 겁니다 했더니 멸실이 그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 치웠고 했는데 왜 멸실 신고 안 했느냐고 했더니 그거 이상하네요. 내가 멸실 신고는 다 해갖고 군청에다 넘겼는데 그거 안 될 리가 없는데 틀림없이 됐을 텐데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그를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하고 군청의 멸실 신고 담당자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전화를 내가 글로 하고 용문면 담원님 뭐니까 멸실 신고한 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제가 전화했더니 그분이 여자분인데 그 자리도 제가 전화를 막 드리려고 하던 참인데 전화가 와셨네요. 용면 담은리에 그 건물을 멸실 신고하신 이종실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토지에 있는 건물을 땅 주인도 멸실을 할 수 있고 건물을 멸실을 할 수가 있는데 땅 주인이 멸실을 할 때는 멸시 요청서고 건물 주인이 할 때는 멸실 신고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멸실 요청서에다 해야 되는데 멸시 요청서에다 아니고 멸시 신고서를 했으니까 오셔서 멸실 신고서로 다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설계사입니다 전화를 했죠. 설계사님 전화를 해갖고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정도라면은 내가 가서 다시 써도 아마 받아줄 겁니다. 어차피 위임장이 있었고 다 있었고 한 거니까 받아줄 겁니다 했더니 며칠 있다가 거기에 있는 그 건축허가 났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주민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침범된 건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건물이 있다 보니까 내 땅이 이렇게 넓어도 건물이 있는 곳은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요 1번지 맨 땅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옆에 보면 요 집에 열로 보면 요 뒤에 요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날 보고 이 들어가는 통로를 막을 수 있게끔 건물을 신청하면 건축허가 못 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도로를 내줘서 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 여기에 있는 다른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건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이거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사용수납을 받아서 안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건물 바뀌게끔 되면 담당자 바뀌게끔 되면 또 허가를 안 해줄까봐 건축허가를 내놓자고 하는 거니까 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키지 않으려면 착공계를 내놓으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건축허가 난 걸 보고
착공계를 내놔야 돼서 착공계를 내놓자고 했습니다. 착공계를 내놓자고 했더니 이 앞에 보면 여기 앞에 있는 도로를 공사를 하게끔 되면 여기 앞에 그 국유지 도로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유지 점유허가 신청을 해서 서류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얼만큼까지를 여기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임시로 쓰겠다. 점유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점유허가를 받아달라고 했더니 설계사무소에서 이거는 건축설계사무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위치 지정해서 면적하고 지정해서 신청해야 되니까 토목설계사무소에 해야 됩니다. 해갖고 할 수 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근생진입 도로 점유 허가 내는 걸 다시 또 100만 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10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하고 다 끝나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여기 보면 여기 도로, 요 도로는 그 다음에 되다 보니까 이게 양평군으로 요거 아까 786-16은 양평군으로 이제 도로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왼쪽에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었죠? 이렇게 건물이 있죠. 여기도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뭐야? 얼마?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침범한 것을 철거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이 집은 가서 봤더니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어서 집 주인을 찾아가고 철거해달라 했더니 바로 그 철거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 집주인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측량을 해갖고 이만큼이 철거가 왔기 때문에 이 집을 좀 분할해서 이게 철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있길래 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면 이게 어머니가 갖고 계신 건데요. 저 아들이라 또 우리 엄마한테는 저 얘기를 못하니까 직접 얘기해서 직접. 그때 이제 얼른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엄마라는 분한테 직접 얘기했더니 날 보고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여태까지 평생을 여기서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내 건물이 그 집 땅을 넘어갔다는 얘기 나 처음 들어본다. 무슨 소리냐? 건물 철거 못한다. 할 수 없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리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단층거리 생활에서 이적금들을 철거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판결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받아도 이분이 철거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대체 집행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건물 철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게끔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대체 집행이 판결이 나면 그 대체 집행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관이 가서 건물을 허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집행을 신청하게끔 되면은 이제 집행관이 언제 날 잡아서 같이 한번 가자고 그럽니다. 같이 가서 거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측량을 해서 여기 땅이 건물이 우리 땅으로 넘어온 것이 확인이 됐고 법원에서 판결문으로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게끔 됐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철거하지 않으면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가재고를 다 내놓고 우리가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가능한 한 서로 협상을 해서 자진해서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게끔 되면 우리가 대체 집행할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집행관이 가는 겁니다. 제가 경매 한 20년을 하면서
대체 집행한 것이 2번이거든요. 하나는 진천에 있는 것인데 대체 집행하러 갔더니 그때 아수지 그 건물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와서 땅을 다시 사겠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지. 그거는 완전히 법정 사건이 없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너는 땅만 샀지 않냐? 건물 주인은 난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끝까지 버텨봤는데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판결 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집행까지 가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철거하러 가니까 그때서야 잠깐 그러면 얼마에 팔겠나 하고 파는 적이 있고, 이거는 대체 집행하러 가니까 그때서야 그럼 내가 어디를 얼만큼을 철거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철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자기가 철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체 집행하는 사람이 무조건 처음부터 철거하러 가지 않습니다.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하러 가요. 안 하면은 한 20일 후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20일 후에 오겠다 그러면 대체 집행관들이 와서 직접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살림 다 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고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알아서 그럼 며칠 날까지 내가 철거할 테니까 시간만 조금 더 며칠만 주면 내가 준비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도 할 수 없이 건물주인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판결문 받고 대체 집행까지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한 거는 한 30분밖에 안 되지만 낙찰 받아서 대체 집행까지 다 해서 건물 철거할 때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거 낙찰을 받으신 분이 경제력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3년 동안 이 소송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낙찰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가 고향이고 선산도 이 근처에 있고 이 동네 사람들 아버지가 사셨고 뭐 했기 때문에 다 동네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해갖고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3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처음부터 얼마나 곡절면서 허가를 내야지, 근리생활 진실로 만들어야지, 멸시 신고하지 뭐 다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대체집행 소송까지 해서 판결문까지 하다 보니까 3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아까 4억짜리가 한 2억 얼마로 떨어졌다고 해서 얼른 낙찰받아서 금방 돈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남의 돈을 빌렸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런 걸 했다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한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앞으로도 이 추천 물건도 하고 설명을 많이 드릴 텐데, 이것은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특수경매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대출을 하려면 돈이 모자라면 사채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간만 조금만 걸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대출을 받지 않고 공동투자,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해결해서 나눠 갖는 걸 권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다 대체 집행까지 다 허물고 났더니 이렇게 내용 빠듯한 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만드는데 이게 3년이 걸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위장 임차인과 지분 경매에 있어서 취하 동의서 필요한 경우, 즉 잔금을 내지 않고도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분 경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들으십시오.